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 전념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념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념하는 삶을 위한 가치로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념하는 삶의 기본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 점을 재정리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여러 곳곳에 산발적으로 이 전념하는 삶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퍼뜨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에도 한눈에 딱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또 이 전념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 하나의 의미를 선택해서 전념하다 보면은 어떤 지겨움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치료의 관점에서는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나태주의 풀잎이라는 시가 있어요. 또 박범신 작가의 문학,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하는 자전적인 수필이 있거든요. 이러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감상하면서 전념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PPT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아이패드로 직접 제가 쓴 원고를 보면서 직접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념하는 삶의 기본 속성은요, 이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말이 도처에 많이 나옵니다. 전념하는 삶은 깊이 있는 삶이다. 그렇다면 과연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되게 궁금한데요. 이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친숙하고 오래된 관계, 이 관계는 뭐 사물에 대한 관계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 안도감, 기쁨, 즐거움의 가치에 주목하는 삶이 깊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그러한 안목, 그게 깊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도 특별한 삶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223쪽의 부분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가장 평범한 것일 때가 많다. 연인과의 저녁 식사, 아이들과 오순도순 보내는 시간,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술 한잔,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보내는 오후 시간 등이 그렇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즐거운 이유는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움에서 찾는 설렘은 경험이 쌓일수록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꾸준한 관계를 통해 평범한 삶을 설레게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삶에는 오래된 관계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깊이 있는 삶이 마련이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진정한 설렘이 여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버튼 목사 또는 이 허름하고 오래된 동네, 이런 말 속에는 내가 그것들을 몹시 친밀하고 가깝게 느낀다는 뜻이 담겨 있고, 이거 역시 깊이가 하는 일이다. 깊이는 무엇인가를 오랜 친구, 오래된 극장, 오래된 라켓으로 부르고 싶게 한다. 그래서 깊이의 의미는 일단 오래되고 친숙하고 편안한 것, 그 속에서 기쁨과 일상적인 것에서의 설렘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전념하는 삶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로서 깊이 있는 삶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일상적이고 친근한 것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친숙하고 친밀감 느끼는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떠올리면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신경님 파장,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안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핀 얘기,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난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섰다라도 버릴까? 주머니를 털어 섹시집에라도 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인데요. 물론 이 시가 이 책에서 말하는 깊이 있는 삶, 전념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70년대에 어떤 소외된 고달픈 농민들의 그 삶에 대한 애환을 드러낸 작품인데요. 그렇지만 이 시의 첫 구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그 친구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흥겨운 그러한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의 이 전념하는 삶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친근하고 따뜻한 웃음이 나오는 얼굴들이 떠올려질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깊이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본다면은 나에게 과연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떠올리기만 해도 흥겹고 반가운 얼굴이 있는가를 떠올리는 것도 내가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전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흥겨운 얼굴만 봐도 흥겨운 얼굴들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나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떠올리기만 해도 흥겹고 즐거운 그 얼굴의 주인공이, 그 대상으로서의 얼굴이 내가 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 자체가 깊이 있는 삶과 전념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그립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삶에 정착하고 전념하는 데 가치를 둔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념하는 삶의 두 번째 기본 속성은요,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깊이 속에서 신성함이 드러나는데, 이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더 깊게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그 사람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삶, 전념을 위한 삶에는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바로 애착과 애정으로 대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25쪽에도 모든 의미는 지속할수록 축적이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227쪽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해 보이는 것들도 약간의 깊이를 갖고 대하면 생생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 깊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관심과 애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틴 루서 킹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필요성을 설계했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너비는 공동체와의 관계, 높이는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 차원이 일그러지면 우리도 그렇게 일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한층 더 아름다워진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신성함을 발견하게 된다. 깊이가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꿀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성스럽게 만든다. 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가 특별한 이유는 실타래도 재능도 아니고, 그것은 어머니가 그 목도리에 기울였던 시간이다. 아주 평범하고 흔한 것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들여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그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이 신성함과 새로움이 잉태되는 순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나태주의 플리피라는 이 간단한 시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945년 출생의 시인이고 벌써 한 77세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이 노 작가의 탁월한 안모, 그 전념하는 삶, 깊이 있는 그 시선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플립, 나태주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가장 핵심 코드는 자세히와 오래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었던 사소한 것들도 예쁘고 사랑스럽게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움과 신성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성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물, 관계가 싱싱하게 살아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함이고요. 이것이 신성함에 관한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발에 담긴 흔한 그릇에 담긴 물빛마저도 조금 오래 시선을 머물면 새롭고요. 신성함이 그득 거기에 출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 숲속에 움직임이 없는 저 나무들,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나무들도 자세히 보면 계속 흔들리고 있고 몸을 계속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부지런히 신성의 빛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시선을 머물러서 주의 깊게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새로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념이란 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상적인 것을 오래도록 시선을 머물러서 봄으로써 새롭고 예쁘게 사랑스럽게 삶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바로 전념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념하는 삶의 속성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 깊이 있는 전념의 삶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217쪽에 이런 요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념하는 삶은 단 하나의 가치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념의 여정에 이르는 과정에는 이 방해 요인으로서의 지루함이라든가 산만함, 불확실성, 이거 하나만 계속 하는데 내가 과연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 불안함도 있고요. 유혹,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볼 때 확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프로젝트를 볼 때 저게 더 그럴싸해 보인다라든가, 또는 뭐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나의 전념하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념하기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고통과 피로함이 뒤따르는데요. 여기에서 이 전념이나 몰입, 헌신 이런 단어와 관련된 게 열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커미트먼트나 데디케이션은 거의 같은 의미고요. 이 패션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지만 하나의 일에 몰두한다는 점에서는 그 외연적인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런데 이 전념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 지루함, 지겨움, 이런 불확실성이 있듯이 이 열정이라는 말의 어원으로 볼 때도 이런 과정이 일치한다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패션에서의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육체적 고통을 본래 의미했는데, 나중에 후대 17세기 이후에 와서야 열광, 환호, 뭐 환대, 이러한 그 감각적인 즐거움과 같은 의미가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가치로운 것을 선택한 그 이후에도 고난과 고통과 지루함과 불안함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넘어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정이라든가 전념하는 삶,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 지겨움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념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지? 이걸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념의 책에서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의 언어적인 상징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상징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고 전념을 지속을 할 때에도 어떤 방해 요인이 있을 때는 하나의 언어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 언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에 전념하기로 했는지 그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결심,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왜 했는가를 다시 소환해서 되새겨 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언어의 상징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어는 그 주의를 일깨워 주잖아요. 그래서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이야기, 원래 그 애초의 결심의 순간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사에서 결혼할 때는 혼인서약을 하고 조직을 설립할 때는 비전과 강령을 정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결심을 타투로 새기기도 하고 몸에다가,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종류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되새기게 도와준다. 그래서 전념의 삶이 방해받을 때, 좀 휘청거릴 때는 다시
그 언어, 이야기, 내가 왜 그 결심을 했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작은 목표와 작은 성취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결과를 향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목표, 작은 성취가 전념의 삶을 방해할 때마다 다시 휘청거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시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큰 목표보다는 하루하루 실현할 수 있는 작은 목표, 작은 성취에 크나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전념하는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념하기의 영웅들은 산만함이나 유혹 그리고 피로까지도 복잡함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더욱더 단순화해서 여유를 회복하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복잡함을 제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화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 같은 것도 좀 줄임으로써 오히려 여유를 회복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날마다 그 널뛰기 하고 일렁이는 감정까지도 단순화해서 어차피 사라질 감정들에 휘둘리지 말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질과 감정의 측면에서 단순함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념하기의 영웅들은 매우 단순한 삶을 산다. 여유가 있어야 헌신이 들어갈 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많은 종교적 인물들이 가난을 맹세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절식, 기도, 명상, 금용, 무소유가 그 자체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는 데 도움은 된다. 또 전념하기의 영웅들이 구축하는 단순함은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해당이 된다. 때에 따라 널뛰는 감정을 무디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승리했을 때도 패배하거나 휘청거릴 때도 다른 사람들만큼 괴로워하지 않으려고 했고 승리했을 때도 지나치게 열광하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리며 생각을 단순화했다. 좋아. 다음은 뭐지? 이제 어디까지 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감정을 차분하고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았다. 또 한편으로는 입을 옷과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 일이 잘 풀릴 때도 겸손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 때문에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무언가에 전념하다 보면 행복의 순간도 슬픔, 두려움, 평온의 순간도 찾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감정이나 생각들은 금세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물질과 감정의 복잡함을 제한함으로써 단순함을 통해서 여유를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전념하는 삶을 방해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네 번째로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 듣기, 내면의 목소리에 신뢰하기라는 항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동반자의 유일한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단순함이다. 시인 메리 올리버는 그 여정 중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의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쁜 조언을 내뱉어버리고 발목을 잡는 목소리들을 침묵하게 하는 경험을 기록했다.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나면 겹겹이 쌓인 구름 사이를 뚫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 별이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숨겨진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의 거심이 분명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는 전념하기의 여정 동안 내가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보이스, 목소리. 그것이 바로 내면에 살아있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웅크리고 있는 내 내면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소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전념하는 삶을 방해할 때마다 들어야 할 목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내면에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념하기 여정 중에 변화를 알아차리기인데요. 전념하는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일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변화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목표가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 일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된다. 따분한 작업을 명상으로 바꿀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사소한 것에서 아름다움과 변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삶이고 단순한 삶이고 여유를 갖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따릅니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서
줄곧 전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쯤에서 전념의 문학가로서 생각나는 작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박범신의 자전적인 수필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학 목매달아도 좋을 나무, 이 자전적인 수필인데요. 정말 목매달아도 좋을 나무가 있다면, 또 그 나무에 그늘이 있다면 정말 그 나무의 그늘 아래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그 목매달아도 좋을 그 나무를 향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작가가 신춘문예 당선의 소감에서도 말했고 자전적인 수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음성을, 그 열정의 목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념하는 삶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필의 내용이거든요. 신춘문예 낙선의 경험들은 아주 소중한, 오히려 문학 속에 나를 더욱 강하게 밀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차츰 문학의 세계로 내 모든 것들을 근접시키는 일에 몰두하였다. 불확실한 안개는 많이 걷혀져 있었다. 내가 올가미로 목을 매달고 죽어도 좋을 그런 나무쯤으로 나는 문학을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원고지와 마주 앉아 고통받을 때 진실로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실감이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나는 세상에 어디에 붙여놔도 쓸모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불황하였을 뿐이었으니까. 달리 말해 문학으로 나는 절망적이던 20대의 강을 죽지 않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 20대의 가을 겨울마다 내가 소설마저 쓰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짐작건대 아무 쓸모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책 때문에 연탄불이라도 확 피워놓고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다른 대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턱걸이 하듯 전주교대를 졸업하고 전북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전북무주군 괴목초등학교라는 데로 발령을 받았다. 덕유산과 적상산 사이에 작은 마을이었는데 보이는 하늘조차 손바닥만 했다. 사람이 차야 비로소 하루 한 번쯤 움직이는 마이크로버스가 다닐 뿐 허구한 날 눈만 내렸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아직도 미친 피가 바람처럼 불고 있던 내 22살의 젊음은 그렇게 완벽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작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고 그 젊은 피를 발산할 수 있는 구멍을 노리고 찾고 있었던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이 지나서 인기 있는 작가가 되고 나서 어느 그 인터뷰 기사에 이런 대목이 실려 있는 걸 봤거든요. 한번 주목할 만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념하는 삶, 열정의 삶과 관련한 구절들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안에는 늙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사는 것 같아요. 창조적 자아라고 해도 좋을 그 짐승은 나이도 없고 시간도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지 않으면 생사를 뚫고 나와요. 글을 안 쓸 수가 없죠. 저는 살려고 글을 써요. 스스로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작가가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해서 얼마나 전념하고 헌신하는 삶으로서 문학을 대했던가,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쯤으로 생각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죽했으면 신춘문예 당선 소감에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고 섞였어요. 요즘 트렌드로 보면 이런 문해반 학생 같은 태도는 매우 촌스러운데요. 스스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니체는 절대성은 병이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뭐랄까, 평생 일관되게 내 삶을 떠받쳐온 것이 있다면 하나는 인간중심주의 가치고 또 하나는 일종의 문학 순정주의, 문학 제일주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젠 그런 순혈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슬슬 농담하듯이 문학을 즐겁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문학이라고 하는 단 한 명과 짧은 연애를 한 것처럼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문학은 제 인생의 방부제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정신이 나태해지거나 썩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문학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문학과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경계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뇌출혈이 좀 적은, 그냥 유순하게 내 감수성을 따라가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목수 같은 것이요. 그래서 역시 다음 생애에 직업을 갖는다 해도 단순하고 여유 있고 전념하는 삶의 가치를 택했을 것 같은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훌륭한 시라든가 글들은 좋은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죠. 이런 인터뷰 기사나 자전적인 수필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내가 죽지 않고 그때 나의 삶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크나큰 위기는 없었다 하더라도 굳이 구태여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 삶이라는 강을 건너올 수 있었다면은 20대 시기별로 30대 40대 나를 죽지 않고 이끌게 한 그 가치의 강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겠고요. 물론 피해 간절함까지는 박범신처럼 아니었더라도 생각해보면 우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택들이 이것이 나를 이끌었고 또 그것들이 나를 이끌었다면 바로 당신에게서 또는 나에게서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내면적 가치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또 내 인생의 방부제라고 했는데 박범신에게서는 문학이에요. 내 인생의 방부제 역할, 내 인생이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과연 당신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늙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짐승 한 마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박범신 작가가요, 다른 인터뷰 기사에도 이 꿈과 목표에 관한 자기 소신을 피력한 글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사회 시스템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꿈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판사, 검사, 의사 등이 되는 것이 꿈일 수 없다는 생각이죠. 의사가 된다면 의사는 목표일 뿐이고 의사가 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는 없게 하겠다. 이것이 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나 학교가 기득권이 함유된 목표가 꿈이라고 주입하고 있어요. 꿈은 목표의 너머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념이란 책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어떤 기득권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꿈의 완성은 아니고 꿈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룬 다음에 내가 정말로 실현하고 싶은 변치 않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진정한 꿈이고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대학의 어떤 교수직이라든가 총장이라든가 그것 자체가 꿈이고 목표가 될 수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 최종적인 획득이나 소유 자체의 가치를 둔다면은 교수가 됐으니까, 총장이 됐으니까 그냥 슬슬 놀면서 종신토록 월급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산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됐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꿈과 가치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액트에서의 가치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획득과 소유, 평가나 결과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전념의 가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이루려고 하는 꿈,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진보하게 하죠. 평소 젊은이들에게 출세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많이 배워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더러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만큼 사회적 기여를 하는 꿈을 꾸는 것이 바람직하죠. 박범신 작가의 어떤 그 전념하는 삶의 가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꿈이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다면 언제나 진정한 꿈은 그 현실적인 목표의 너머에 있다. 목표를 이룬 다음에 당신의 가치로운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꿈을 이뤘다고 보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꼴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전념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전념의 책에서도 210쪽에 션슈타크 운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착교육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교육자의 일은 학생들의 특정한 사람, 장소, 생각, 가치에 애착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을, 어떤 그 높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작은 목표들을 향해서 간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한 학생들은 비로소 영혼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선생님이나 멘토들을 떠올려보면 내가 무엇인가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준 존재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내게 셜록 홈즈 책을 소개하거나 소프트볼을 가르쳐주거나 코딩을 하라고 또 나스의 노래를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멘토나 그 선생님들이죠. 그들 자체도 무엇인가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이 된다. 이게 굉장히 교육의 효과로서 강조돼야 될 말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주로 우리 안에 의무와 존경을 심어준 사람, 즉 화이트헤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구절을 쓰고 있는데요. 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신하는 삶, 전념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전념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이어서 전념하는 삶의 기본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 이 책에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념하는 삶의 기본 속성은 일단은 깊이 있는 삶이고요. 시간을 들여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봐 봄으로써 사소하거나 평범한 것도 특별한 순간으로서의 신성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는 아울러서 단순함을 향한 길이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이나 생각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요동치지 않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유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창의적인 헌신하는 삶이 나올 수가 있다. 또 전념하는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지루함이라든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상징화, 내가 왜 그런 결심을 했던가를 떠올려보고 또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작은 목표와 작은 성취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자각하는 바로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전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조금 보충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신경님의 그 파장이라는 첫 구절을 통해서 보기만 해도 흥겨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나태주의 그 플리피라는 시를 통해서 오래 보아야 또 가까이서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너도 그렇다. 이런 짤막한 시를 통해서 적어도 깊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오래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애정과 애착의 마음을 길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함을 회복하는 깊이 있는 삶이고 전념하는 삶을 향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념과 열정과 헌신하는 삶의 입장에서 박범신 작가의 문학, 그것은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였다. 이 구절이 주는 그 뜨거운 그 열정,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념이 되고 교육적으로도 가시적인 어떤 지위, 어떤 그 소유,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꿈이요 목표가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변치 않은 마르지 않은 크나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념하는 삶, 가치로운 선택을 통해서 나날이 전념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